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지와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 상용화시킨 곳은 일본의 소니였습니다. 1990년대까지 세계 2차 전지 시장의 90%는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일본은 2차 전지가 휴대폰과 노트북 용도 이상으로 크기는 좀 힘든 그런 한계 산업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에 이 소니의 배터리가 장착된 노트북이 폭발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도시바와 파나소닉 배터리에서도 대규모 리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소극적으로 돌아선 틈을 타서 한국의 기업들이 배터리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돈 먹는 하마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반도체의 뒤를 이을 미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뚝심을 갖고 버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오늘까지 청취자 여러분들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전병소 소장이 쓴 한국 반도체 산업 슈퍼을 전략 4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신냉전 시대의 한국 반도체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 해법을 담은 책 한국 반도체 산업 슈퍼을 전략,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정세는 이분이 가장 잘 압니다.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박사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2차 전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이 핵심 원자재 리튬을 국유화하는 나라들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튬 확보 전쟁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튬을 이제 하얀 석유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요즘. 네. 석유만큼 이제 중요해졌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몸값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전기차를 비롯한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리튬이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리튬 이온 배터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 그대로 그 안에 리튬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리튬이 이제 많이 필요한 것이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정도는 이제 수십 그램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40에서 60kg 정도의 이제 리튬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라고 다들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리튬을 어떻게 잘 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인식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에는 리튬이 한 10g 정도 들어가요. 예, 몇 그램 정도. 가벼우니까. 예. 전기차에는 60kg, 40kg에서 60kg 정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옛날 스마트폰에 6g, 10g 이 정도 들어갈 때야 그렇다 쳐도 리튬이 전 세계 그 정도 충분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리튬 양 자체는 사실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리튬 자체가 이제 총량이 부족한 건 아닌데 이제 당장 이제 그 수요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이제 캐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고 그러는데 매장량 자체로만 보면은 이를테면 칠레 같은 경우는 한 920만 톤, 세계 1등이고요. 그다음에 호주가 한 570만 톤으로 한 2등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중국 같은 경우도 한 150만 톤 정도 매장돼 있는데 1년에 그러면 생산되는 양이 얼마냐라고 따져보면 호주가 현재 제일 1등입니다. 생산량으로 보면은 호주가 한 5만 5천 톤 연간, 칠레가 2만 6천 톤 정도 되니까 실제로 총량하고 맞춰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몇 배씩 늘어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수백만 톤씩 매장돼 있는데 예. 연간 캐내는 거는 지금 뭐 5만, 뭐 예. 3만 이렇게 예. 정도 되니까 이제 이걸 맞춰 나가는 과정이 문제인 거지. 예. 이제 그 총량 자체가 이제 문제될 것은 크게 없다라는 것들이 전문가의 예상입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네. 한 대당 40kg에서 60kg 이렇게 그 리튬이 필요하다면은 예. 5만 톤 뭐 이렇게 생산해서 다 맞출 수 있나요, 그거? 이제 그게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리튬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정말 부족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벌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리튬보다는 이제 코발트나 니켈 이런 쪽 이제 광물 자원들이 이제 다른 광물 자원들이 더 빠듯합니다. 공급이. 일단 리튬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은 네네. 리튬이 저는 그러니까 알기로는 예. 아까 호주나 중국에서도 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원래 그 아래 남미 지역 네. 뭐 볼리비아고 우유니 사막, 네네. 그 소금 사막, 네네. 소금 호수 예. 이런 데서 바닷물에서 난다고 들었는데 예. 호주나 중국에서도 리튬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것들은 이제 염호라고 그러죠. 예. 소금물을 이제 자연 건조시켜서 농축을 예. 시켜서 거기서 리튬을 뽑아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예. 의뢰껏 다 그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리튬을 이제 생산하는 방식은 그런 염호에서 생산하는 방식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리튬이 이제 포함된 스포디듐이라는 광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튬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 돌덩어리를 예. 이제 캐내는 거죠. 그러니까 암연 말고. 네, 암연 말고요. 소금하고는 상관없이 스포디듐이라고 이제 별도의 이제 그 돌멩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광석 암석을 채취하는 방식, 보통 정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이제 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리튬 하면은 떠오르는 그 염전처럼 돼 있는 모습들은 주로 이제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생산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경제 그 좀 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의 특성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은 수산화 리튬이라고 그래서 되게 예. 순도가 높고 아주 균일한 품질을 요구를 하는데 예. 이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생산되는 정광 방식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광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암석을 가공을 해서 바로 예.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예. 보통 그 염호에서 쓰는 방식들은 일단은 탄산 리튬으로 만들고 탄산 리튬에서 다시 수산화 리튬으로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 아무래도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고 예. 별도의 공정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 사실 리튬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필요해. 예.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원래 리튬은 꽤 옛날서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어디다가 사용했어요? 그거? 리튬은 보통 이제 우리 와인잔 예. 이런 유리와 예. 관련 유리나 도자기를 구워낼 때 예. 거기다 포함시키는 그러한 광물질로 사용됐습니다. 리튬이 이제 그런데 포함이 되면 온도를 이제 리튬이 없을 때보다 덜 올려도 잘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튬이 중국에서 난다는 것들에 대해서 신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중국은 이 리튬과 관련되는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20세기 한 1930년대부터 리튬을 캐기 시작을 했고 예. 그래서 오랫동안 소련의 이제 옛날 구소련 시절에 이제 이것들을 대량으로 공급을 이제 해오면서 리튬을 어떻게 캐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정렬을 해서 이거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랜 예. 전통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 구소련 이제 구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에 깔려 있던 텔레비전에는 대부분 중국산 리튬이 포함되어 있다. 그 브라운관에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그 중국에서 그 리튬을 많이 생산되는 게 네. 뭐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그러니까 중국산 광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예. 리튬이 중국산에서 많이 그 쓴다 하는 게 그럼 아르헨티나나 뭐 볼리비아, 칠레 이런 데서 말고 네. 중국에서 쓰는 거는 중국 자체에서 생산되는 리튬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 자체에서도 생산하고요.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이제 남미라든지 예. 여러 지역에서 이제 많이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와서 거기서 가공을 하는 거구나. 네.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과 리튬은 생각보다 인연이 깊고 예. 꽤 옛날서부터 노하우가 꽤 많이 축적되어 오던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흔히 그러니까 그 남미 그 뭐 리튬 삼각지라고 하잖아요. 흔히 네, 뭐 칠레, 볼리비아, 뭐 아르헨티나 뭐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는 염호, 예, 소금호수. 네네.
거기서 다 생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럼 일단 왜 거기 그 염호에서는 리튬이라는 게 원래 바닷물에 풍부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이라는 원소는 이제 원자 기호가 3번이죠.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제일 풍부한 건 수소고 1번, 2번, 3번 순서도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되게 풍성하게 있는 원소예요. 원소 자체는. 그런데 이제 리튬은 그 자체로 단독으로 존재하면은 되게 이제 불이 잘 붙죠. 폭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물에 넣으면은 이제 막 폭발하듯이 막 반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결합돼 있어야 얘가 안정적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주로 이제 안정적으로 있는 존재들이 이제 소금물에 같이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광물질하고 같이 있다든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 리튬이 이제 꼭 그 우리가 증발시켜서 만드는 방식으로만 캐내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식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염호에서 캐는 방식은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광석을 캐서 이제 호주에서 캐는 것처럼 광석을 캐서 이거를 깨서 운반하고 하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런데 그 사막에서 이제 그냥 증발시키면은 되니까 증발하는데 염전처럼. 그렇죠. 거기가 사막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발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뭐 별도 에너지라는 것들은 그냥 태양 에너지가 뭐 태양 에너지 그리고 이제 바람이 상당 부분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이 중간에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생산할 때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염전, 그러니까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생산 시설을 갖추려면은 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또 실제로 이제 조성하는 데 있어서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리튬 수요가 이제 막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남미 지역에서 그런 염호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따라잡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물 채워놨는데 저 물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주나 이런 식의 이제 정광으로 생산하는 곳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캐면 되니까 하루 8시간 캐던 거 16시간씩 캐면은 더 많이 캘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 수요에 이제 대응하기가 좋은 거죠. 만약에 수요가 적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리튬이 쌓이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팔 데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정광 방식 같은 경우는 암석으로 나오면은 그냥 안 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서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이 뭐 그렇게 뭐 아주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말리면 된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왜 그걸 물어봤냐면 조금 전에 제가 든 생각이 바닷물에 그렇게 있어서 염전처럼 그 남미 지역들은 그 염호에서 말려서 염전에서 생산한다는데 우리나라도 서해안에 염전 잔뜩 있는데 거기서 그럼 리튬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바닷물에도 너무 있는데 무식한 질문인가? 바닷물에도 있지만 이제 너무 농도가 낮기 때문에 농도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염호 그러니까 아주 농축돼 있는 것들을 또 이제 농축을 시켜서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이제 염호 생산 방식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각 염호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농도도 다르고 그 안에 딱 그 순수하게 리튬과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잘 제거를 해낼지에 대해서 각 사이트별로 다 다른 연구와 노하우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말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쉽게 생산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전기차에 들어갈 정도의 필요한 원료로서의 리튬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99.9% 99.5% 이상의 순도를 가져야 되고요. 근데 그 자체 순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뭐 칼슘, 뭐 황산염, 철 이런 게 ppm 단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또 사용하는 그 회사마다 요구하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중국의 CATL이 요구하는 거랑 그 리튬의 그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다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들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뭐 있으면 그냥 막 퍼서 막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 나름대로 정확한 노하우와 그리고 그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많다고 그래서 그냥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아니에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이제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남미 국가들이 리튬이 좋은데라고 생각해서 리튬을 그냥 막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그런 익숙해질 때까지의 또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이제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 박사님이 뭐 세상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제가 이것도 좀 이것도 궁금해지네 갑자기.
그 염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니 사막 뭐 그걸 많이 관광도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제 남미 지역들은 예. 왜 거기만 그렇게 염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바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다 안데스 산맥이 이제 안데스 산맥이 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지역이 이제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대로 마르면서 예. 그런 이제 염호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가 우리처럼 비도 자주 오고 예. 그러면 그냥 호수가 되는 거죠. 소금물이 아하. 점점 희석이 돼가지고 예. 일반적인 호수가 됐겠죠. 예. 그런데 이제 건조한 지역 기후에 이제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고 상승을 해서 있다 보니까 예. 그러한 염호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뭐 유유니 사막 같은 이제 그런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남미 안데스 산맥이 아주 오랜 예전에 그러니까 위로 솟구치면서 지각 활동에서 솟구치면서 바닷물을 같이 그렇죠. 끌고 올라가서 예,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이 이제 그게 요즘 돈덩어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가 이제 태평양 판하고 예. 이제 남아메리카 판하고 만나면서 예. 이제 그게 밀고 올라간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바닷물도 바닷물 같이. 자체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증발하면서 리튬의 농도가 계속 축적이 됐군요. 그럼 뭐 일반 바닷물보다 한 10,000배가 높다고 그러던데. 거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쉽게 생산하지. 안 그러면 뭐 바닷물에서 그냥 생산할 수도 사실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안 맞는 네. 거죠. 리튬이 뭐 하얀 속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그 가치가 이제 높다 보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주나 중국 같이 그냥 그 그 암석에서 캐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남미에서 생산하는 여기도 양이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리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뻔히 아니까 이 국가들이 네. 당연히 뭐 칠레나 이런 데서 지금 계속 국유화한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건 계속 쉽게 그냥 팔지는 않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은 꼭 리튬뿐만 아니고 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자국에 있는 이런 광물 자원, 리튬도 광물이니까 예. 이런 광물 자원을 과거처럼 그냥 벌크 형태로 그냥 캐서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고 뭔가 자기네 나라에 이제 부가가치가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련이나 재련해서 예.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한 다음에 예. 넘기는 쪽으로 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리튬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이제 볼리비아가 리튬 이제 국유화를 선언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칠레가 예. 이제 했었죠. 멕시코도 이제 리튬이 꽤 있는 편인데 멕시코도 예. 지난 2월달에 이제 국유화를 선언을 했었고요. 예. 뭐 리튬이 제일 유명하지만 니켈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데 예. 벌써 2020년인가부터는 이제 원광 그냥 니켈 광석 형태로는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와서 니켈을 가져가려면 예. 필요한 만큼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가든지 아니면 여기다 아예 공장을 지어라 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뭐 전환이라고 그러죠. 전환 광물 뭔가 이제 녹색으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이 이제 구리,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자원들인데 예. 이것들을 가지고 자국의 뭐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첨단 산업 이런 거를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들이 다들 굴뚝 같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있는 나라들은 일단 움켜쥐고 예. 그리고 갖고 가고 싶으면 투자해라. 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최근의 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튬이 이 리튬이 있는 나라들이 특히 네. 남미 국가들이 국유화 절차를 하고 쉽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헐값에 팔지 않으면은 네. 그 리튬 가격하고 직접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리튬 가격이 이게 리튬은 우리가 보통 석유하고 이거를 이제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석유를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을 해와서 예. 저희가 1년에 이제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하잖아요. 쓰고 나면 남는 게 뭐죠? 그냥 이산화탄소하고 그렇지. 대기오염 물질밖에 안 남잖아요. 예. 예. 리튬은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100%를 다 재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리튬 100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2차 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 쓰다가 오래돼서 이제 효율이 떨어져서 그거를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면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만 한 80에서 90% 정도는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재활용도 되는 거예요?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전기차가 그러면 계속 필요할 때는 새로운 리튬이 계속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뭐 무한정 이제 전기차가 많아질 수는 없으니까 예. 어느 정도 수준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그 지역에서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리튬을 재활용하면 예. 그 중에 전체 필요한 양의 상당수를 이제 점점 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산출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신규 수요가 많으니까 왕창 생산을 해야 되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그 1, 20% 정도 빠지는 재활용을 통해서 안 되는
고수준만 메꾸기 위한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낮아질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 가격은 한없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투기적 수요도 붙어서 막 올랐지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가격이 또 상당히 지금 많이 또 추락을 또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특히 이제 세계에서 제일 리튬을 많이 수입한 나라는 당연히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제일 높으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이제 이 2차 전지 이제 과잉 생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그 광물을 수입해 가지고 파는 이제 원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재고로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잉 생산 때문에 과잉 이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쌓아놨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문제는 사온 가격보다 이제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원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골치를 썩히고 있습니다. 그 리튬이 재활용이 된다는 게 참 그 제가 좀 그 신선하게 들리는데 그러면은 이게 석유처럼 석유는 독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오페크나 이렇게 담합해서 가격을 갖다 통제하잖아요. 리튬은 사실 그러면은 이게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은 그런 정도로 다 가격이 뭐 어떤 특정 국가들이 산유국처럼 리튬 산출국들이 이렇게 담합해서 가격을 조정하거나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활용을 통해서 상당 부분 아주 많은 포션을 이제 감당할 때까지는 신규 리튬이 계속 필요하니까 이제 리튬 국가들의 어떤 그 뭐 갑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가격 결정력이 상당 부분 작용할 수 있지만 이제 석유와 다른 점은 그게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IRA나 이런 거를 볼 때 보면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두 다 재활용에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석유 자원이랑 다른 거예요. 석탄이랑. 갖고 와서 쓰면 다시 또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미국에 갖고 들어오면 유럽에 갖고 들어오면 그 배터리가 통째로 밖으로만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만큼 그 그렇겠네요. 해당 지역에 리튬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튬 자체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그 하얀 황금이라고 이제 현재 이제 불러지기는 한 하얀 석유. 이제 불리긴 하지만 이게 이제 무한정 계속되는 거는 이제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그게 한 뭐 1-20년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각 지역별로 그런 충분한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이제 아마 꽤 많은 양이 수입돼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가 보면은 그 종류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리튬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리튬을 쓰는 건데. 다 리튬을 그냥 리튬을 금속 리튬으로 쓰면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리튬 금속 자체로 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이 그래도 리튬 이온 형태로 그거를 쓰는 게 안전하다. 라고 이제 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걸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온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물질을 가지고 같이 섞어서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만드는 이제 NCM 뭐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니켈, 망간, 코발트가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거를 니켈, 망간, 코발트를 리튬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안정화시킨다 이거죠. 터지지 않게. 뭐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자고한 그것들을 이제 그 양극 활물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그러니까 그 니켈, 코발트, 망간 그래서 NCM 또는 이제 망간 대신 그 뭐 알루미늄을 쓰면은 NCA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제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제 LFP라고 그래가지고 인산철이라고 하는 이제 방식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양극재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의 차이인 거고 기본 구조는 다 리튬을 베이스로 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튬이 그럼 그 제가 너무 몰라서 이거 참 미안한데 양극재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리튬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체 그 이렇게 이온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물질에 들어가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튬 금속으로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리튬 같은 경우는 전기도 구리보다 훨씬 잘 통하고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성질이 많지만 문제는 되게 불안정하고 불이 잘 나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온 형태로 이것들이 움직여 다니면서 전자를 캐리어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다라고 이제 설명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튬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구재
그 전구체 같은 물질들을 같이 섞어서 이제 포함시키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리튬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극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삼원계 뭐 그렇죠. 그게 이제 전구체라고 그러죠. 보면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이제 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그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이걸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그 싸면서 대신 배터리 효율이 좀 떨어지고 대신 잘 안 터지고 이런 장점이 아마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요즘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많다 보니까 다들 박사셔.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보통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철이 들어가요. 철은 싸잖아요. 대신 이제 여기서는 뭐 비싼 이제 다른 코발트라든지 이런 걸 안 써도 되니까 가격이 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 번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3원계 배터리보다 충방전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여러 번 뭐 수백 번, 수천 번 이거 해도 성능이 저하되는 이게 좀 적다라고 봅니다. 근데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 똑같은 무게면 이제 전력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같은 전력을 쓰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실제로 LFP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나노 코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들 보면 그렇게 단순한 기술은 아니에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이제 요하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LFP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 발전을 많이 해서 이 3원계 배터리하고 상당히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이제 우리가 쓰는 3원계 그다음에 LFP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점점 이제 기술력을 높여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보통은 이제 용도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LFP 같은 경우는 무겁고 그다음에 자주 충방전 하는데 이제 유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ESS 같은 전력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에 움직이지 않고 갖다 놓는데 좋은 거 아니야?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벼워야 되니까 당연히 3원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LFP 쪽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면서 기술력이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예측을 하기에 미래의 전기차의 3분의 2 정도는 이제 LFP가 차지할 거다. 3원계는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그 전망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막대한 내수 수요를 토대로 해서 자국산 LFP 배터리를 거다 적용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뭐 셀투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약을 해내가면서 우리 생각보다는 빠르게 3원계 배터리의 성능에 육박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도 이제 3원계뿐만 아니고 LFP도 이제 양산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그 2차 전지라는 게 누구는 그러니까 제2의 반도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미래 산업의 지금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뭐 말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반도체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게 이게 기술적인 그 격차가 초격차가 그렇게 심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뭐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반도체 워낙 그 따라잡으려면 기술 격차가 큰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뭐 기술적인 뭐 노하우나 어려움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단은 배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품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분리막, 뭐 대충 이러고 케이스 씌우면은 이제 된단 말이죠.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만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밸류 체인이 아주 복잡다단하게 반도체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지는 이제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배터리라는 것들은 전기 화학의 이제 결국 산물이고 어떠한 요소를 어떻게 배합을 하고 그 요소들을 안정화시키고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섞고 그다음에 뭐 더 작게 만들고 코팅을 하고 이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러한 급격한 기술 발전의 속도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 또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온 지 지금 30년이 이제 지났는데 사실 뭐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죠.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전압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한 게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이라고 하기에 하는 분야는 분명히 맞아요. 여러 가지 새로운 아직 미지의 길이 많고 그것들을 이제 개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나가고는 있으나 그것들의 발전 속도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기대했던 우리가 예전에 뭐 CPU의 발전 속도라든지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그렇게 보기에는 또 좀 다른 요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거는 그야말로 그 문턱을 넘는 스레숄드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다. 네. 액체가 액체 리튬이 아니고 고체 리튬.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전해질이 없고 전해질이 그럼 리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저 안에서 이제 이온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아예 고체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서 다들 생각들을 이제 하시고 전고체가 미래의 이제 원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약간 저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가 꼭 핵융합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가끔 받아요. 가능하지 않은 건데 곧 나온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고체 배터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전고체라는 표현보다는 반고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액상이라기보다는 좀 걸쭉한 형태로 좀 바뀌면 좀 안정성을 더 잡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뭐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27년, 뭐 어떤 데는 28년, 뭐 늦어도 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와 봐야 안다. 특히 이제 이 배터리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연구실 차원에서의 새로운 기술적 도약은 수도 없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는 그 기술들이 과연 얼마나 적용됐지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실험실에서는 성능이 좋지만 양산하기가 너무 어렵다든지 양산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이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인 성능은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년씩 두고 쓸 만큼 그 성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 도약이라는 것들이 이제 과거 우리가 전자산업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르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이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2차 전지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많이 쓸 물건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이제 포션을 이제 점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상당히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제 뭔가 많은 먹거리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들은 충분한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서부터 200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뭐 차세대 성장 동력 뭐 비롯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성장을 이제 꾸준히 이제 해왔죠. 이제 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아주 이제 매섭게 추격을 했고 뭐 일부 분야에서는 또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양광 패널하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자랑하는 산업 정책이 가장 잘 먹히는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종종 들고는 합니다. 보면. 왜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중국이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복잡 다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막 그다음에 이제 아주 많은 암묵지가 막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기계로 엔진을 만들어도 독일제 엔진 뭐 일제 변속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도대체 쟤네들이 왜 좋지? 넘사벽이라고 하지.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도 잘 못 따라잡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보통 하는데 그에 비해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기술적으로 됐는데 중국은 그 기술을 이제 되게 많이 양산하는 쪽에 집중을 하면서 완전 규모의 경제로 다른 경쟁업체들을 다 압살을 이제 시켰죠.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기술적인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 물론 이제 아무나 하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이게 반도체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특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까 그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어쨌든 이 배터리 2차 전지가 일찍부터 치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한국이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많이 중국이 워낙 뭐 치고 나가고 있는 거. 예, 중국이 이제 뭐 내수 수요가 이제 원체 큰 그렇지.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술력을 많이 쌓아온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 예전엔 탑이었는데 예. 지금 국가별로 보면 이제 2등이고 기업으로도 봐줘도 예전에 같으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과거 LG 화학이 세계 1등을 점유를 했었는데 지금은 CATL이나 이제 BYD 이런 이제 중국 업체에 이제 많이 밀려 있죠. 중국이 내수가 워낙 전기 자동차 생산이 워낙 소비가 많아서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겠군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전기차는 좀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원래부터 내연기관 전기차를 오랫동안 써왔지 않습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내연기관차.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차라는 거는 뭐 어때야 돼? 예. 라는 것들이 되게 인식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인식을 맞춰주면서 거기서 이제 배터리로 이제 동력원이 전환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급률이 아직 낮은 상태에서 예.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첫 차, 제대로 된 차를 접하는 어떤 그 첫 단계가 전기차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게 차로서 저게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도 좀 부족하고 뭐도 좀 빈약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동차라는 거에 대해서 뭐 수십 년, 100년 이상 어떤 문화를 가진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고 예. 처음으로 차를 접하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는 제일 많이 팔리는 전기차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저게 전기차 맞아? 이런 이제 그런 차들도 예. 되게 많고. 예. 그러면은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은 사실 한국의 그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막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반도체가 끌고 가듯이 그렇게 그 이제 좀 우리나라를 크게 좀 키워줄 거다 그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중국의 그 배터리 이 산업으로 보면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그렇게까지 막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나니까 예. 여기서 이제 파이가 커질 때 예. 우리의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어 있는 몫을 과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 이제 사실 올려야 되는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한 상태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발빠르게 예.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선점 효과를 크게 받았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치고 올라왔고 예. 그다음에 많은 국가들이 배터리가 이게 어디 그냥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래에 뭔가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뭐 노스볼트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실제로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다든지 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독과점 시장으로 과연 갈 것이냐 아니면 치열한 또 경쟁을 앞으로 한 10년, 10여 년을 거치면서 예. 이제 합종 연행되고 또 인수합병되고 예.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완전히 우리가 도저히 이제 다른 나라들은 따라잡을 수 없는 넘사벽 장밋빛으로 생각했는데 장밋빛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은 이제 반도체를 원유처럼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원료 물질의 예. 그 비중은 매우 사실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적으로 예. 부가가치가 그렇죠.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예. 이거를 가치를 막 높여가지고 실제로 실리콘이나 이런 거를 어마어마한 가치를 받고 파는 건데 그렇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기술적으로 올라왔으나 예. 이제 원료가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60-70%씩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현재의 상황에서 그렇구나. 봤을 때 보면 예. 이것이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예.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 반도체하고는 좀 다른 그런 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아까 리튬을 말씀하셨고 또 그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이런 광물도 있잖아요. 예. 이런 광물도 그럼 그 코발트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콩고 네, 콩고 민주공화국. 거기서 거의 대부분을 생산한다고. 네, 거기서 한 70% 정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 왜 다른 나라에 그게 없을까?
원래 자원이라는 것들은 예. 되게 이렇게 편제성이라고 보통 그러죠. 특정 예. 지역에 몰려 묻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뭐 지질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보통 광물 자원이 많이 있는 곳은 이제 안데스 산맥, 예. 아프리카, 뭐 그다음에 시베리아, 뭐 이제 예. 이런 쪽 이제 뭐 미국 일부 이렇게 예.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는 석유와 가스가 중동 국가들이 점유를 해서 너무 그동안 피곤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가만 들여다보면 석유와 가스는 되게 민주화된 자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원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70개국이 수출 시장에 내놓고 있어요. 예. 뭐 가격이 문제라든지 물량이 문제라서 그렇지 우리가 돈만 들고 나가면 고객 그 팔는 가게가 한 70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고 같은 경우 그 코발트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그냥 콩고 민주공화국이 전 70%. 그다음에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한 절반 가까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얼핏 생각해 보면 재생에너지 그러면 야 그래 바람도 공짜. 그다음에 태양도 공짜.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면 드디어 우리는 그런 특정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공급처가 적은 특정한 광물 자원에 훨씬 목을 매야 되는 석유보다 훨씬 더 집중돼 있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광물 자원들은 이를테면 뭐 니켈은 뭐 인도네시아,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자원들이 다 어디로 가? 일단은 그 돌멩이채로 쓸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산업용으로 쓸 만큼 순도를 높이고 재련을 하고 정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의 90%는 다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이제 중동 국가에서 벗어나 중동 국가의 화석 에너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재생 에너지 전환 뭐 이런 걸 막 추진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더 중국한테 의존하게 되는 목줄을 이제 움켜쥐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중국 같은 나라는 히토류도 또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은 그렇게 90%를 그렇게 독점하다시피 한 거는 이런 상황을 과거부터 수십 년 전부터 예견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왜 중국이 이렇게 독점하다시피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국가들이 포기한 거죠. 포기? 왜냐하면 광물 이제 광산이 많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산에서 물질을 끌어내서 우리가 공업용 원료까지 쓸 때는 깨고 그다음에 많은 에너지, 환경오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화학약품,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탈냉전이 되면서부터 굳이 그걸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중국에서 사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중국은 어떻든 간에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뭐 히토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생산됐는데 미국의 광산은 다 문을 닫고 대부분 나라들은 다 수익성이 안 나니까 문을 닫고 중국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오염물질을 워낙 많이 뭐 재련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일단 광산업이라는 건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경히토류다, 중히토류다 있는데 중히토류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과정 대부분이 방사성 물질을 다뤄야 돼요. 히토류가? 히토류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물질이랑 결합되어 있는데 중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사성 물질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우라늄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떼내야 돼요. 그럼 떼내면은 이 폐기물들은 방사선을 또 보유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하나씩 보면 별게 아닌데 이게 쌓아놓고 보면은 처리 곤란한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것들을 이제 뭐 북부 지역이라든지 남부 지역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해왔고 그러면서 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점차 이제 과거에는 간의 수공업 수준에서 지금은 아주 이제 산업적 수준으로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중국 빼고 나면 구할 데가 없네? 라는 상황이 된 거고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해보자. 이거 중국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해보려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이런 에너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것도 중국 거 쓰지 말라. 중국에서 나오는 리튬이나 그런 그 핵심 광물들 쓰지 말라라는 게 요구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중국에서 나오는 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 엔타티 오브 컨선이죠. 포린 엔타티 오브 컨선.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인 적대 세력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예. 생산하거나 관여하거나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를테면 중국이 이제 칠레에 예. 이제 리튬 광산에 예. 10% 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배당금만 받아가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매한 거죠. IRA 규정에는 어디를 봐도 몇 퍼센트 이상은 간주하고 몇 퍼센트 이하는 없어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아, 그렇게 애매하게 그럼요. 애매하게 만들어 놔야 예. 상대방이 그러면은 알아서?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IRA의 여러 규정들을 보고 있으면 예. 그러니까 IRA라는 그 법 자체도 있지만 그 연관되는 다른 개념들을 이제 갖고 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티 오브 컨선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식으로까지 나오냐면 외국 정부의 그러니까 이제 포린 엔터티에 들어가는 예. 엔터티 오브 컨선에 들어가는 정부의 소유, 지배, 통제, 관리, 영향력을 받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공기업 같은 경우 보면 뭐 민영화된 기업들도 사장 선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사회에서 100% 자기들 판단으로 가나요? 아니죠. 정부는 지분이 없지만 뭔가 정부의 영향력이나 이제 의중을 확인을 하고 가는 경우죠. 그런 의미라 이거죠.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영향력 간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긴 제가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IRA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다는 게 이번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미국 상무부에서 지원 보조금 주는 모델들 선정하면서 한국의 GV70 그 전기차는 처음에는 선정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탈락을 했잖아요. 거기 배터리에 중국산 광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데 테슬라는 또 포함이 된 게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된 게 중국산 그 CATL 배터리를 쓰는데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테슬라가 그 광물을 갖다가 직접 공급해 주더라. 납품해 주더라. 그래서 CATL사가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거기서는 조립만 하더라. 이거는 사실 뭐 이것도 아니고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이 있으면 예.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숫자로 그렇죠. 딱딱 박혀 있으면 예. 뭐 50% 이상은 안 돼. 그럼 49.9%는 되네. 예. 라고 하면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되네 싶을 때 바꾸기가 힘들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티 오브 컨선이나 이런 조항들을 보고 있으면 매우 모호하고 매우 주관적이에요. 심지어 CIA 장관, 국방부 장관이 협의하에서 예. 미국의 안보와 정책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엔터티 오브 컨선으로 들어가요. 예.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냥 미국 국방부 장관이랑 CIA 장이 협의해서 그렇게 예. 결정하면 특정 기업, 특정 개인 그냥 엔터티 오브 컨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보면. 그러니까 알아서 너희들이 가급적이면 중국하고 거리를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아서. 네. 그게 사실 제일 애매하고 제일 무서운 건데. 그렇죠. 저희가 뭐 군대에서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맞아. 군대에서 해야 돼 안 해야 될 때 할 때는 알아서 예. 알아서 내가 판단해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배터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들은 네. 이제 기술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그런 지정학적인 사항들, 경제적인 사항들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떻다 저렇다 지금 막 우리가 반도체 산업처럼 일괄적으로 말하기에는 예. 아직 어려운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그 아까 히토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히토류를 생산하는 나라는 지금 거의 중국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산업적으로 사용할 만큼 의미 있는 양을 생산하는 나라는 이제 중국이 대표적이고요. 중국 이외에도 뭐 호주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히토류 자체는 우리가 한자로 이제 희귀하다 할 때 희자를 쓰니까 매우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전체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양 자체가 부족해서 히토류는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쓰려면 많은 이제 사회적 비용, 환경적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다들 싫어해서 예. 지금 이제 중국한테 떠밀어 놓은 거죠. 예.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히토류 자체는 아니지만 히토류 그 자석 네. 이거를 갖다가 뭐 제조기술 수출 금지를 지금 뭐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히토류 자석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토류 중에 히토류가 이제 한 17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네오디뮴이라 있어요. 네오디뮴. 네오디뮴. 예. 어렵. 예. 그런 이름은 누가 지은 끝말잇기 건가? 할 때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보면은. 예. 그런데 이 자석을 만들 때 이 네오디뮴하고 영구 자석 그러니까. 예. 예. 붕산 같은 거를 섞어서 만들면 예.
일반적인 자석보다 몇 배 센 아주 초강력 자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셔도 이제 네오디뮴 자석 이렇게 하면 예. 정말 이렇게 아주 무거운 거를 걸어놓을 수 있는 예. 어디 이제 쇠문 철문이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그런 후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팔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히토류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과거에는 똑같은 크기의 모터면 훨씬 힘이 좋거나 아니면 똑같은 힘이면 훨씬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터라는 것들은 자동차를 전기차에서도 다 모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를 만들 때도 전동기 안에 연구 자석이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다 이제 중국에 가서 네오디뮴을 사와서 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그걸 그래서 지금 수출 금지를 하겠다. 기술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들어가는 아무래도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드니까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해서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야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은데, 이거 더 받고 팔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 그럼 그것도 미국의 그런 어떤 그 제재 이런 거에 대응한 그렇죠. 이제 그런 카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과시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이 만든 거예요. 원조는. 예. 아유, 오늘 거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준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업로드되는 유튜브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인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